저는 결과물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새롭고 용감한 시도를 하는 시계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탁스도 정말이지 남다른 시계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일상에서 흔히 보던 사물이나 현상의 핵심을 포착해서 단순하고 깨끗한 디자인으로 녹여낸다는 독특한 디자인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와디즈를 통해서 선보였던 데이 앤 나이트 같은 시계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하루의 흐름을 주제로 만들어진 시계인데요. 해와 달을 형상화한 다이얼에다가 24시간의 한 바퀴를 도는 시침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용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는 건 분명한 시계입니다. 데이 앤 나이트 못지않게 오늘 보여드릴 AVL2라는 시계도 여러분들께 즐거운 경험을 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AVL이라는 모델명은 오토매틱 빈티지 렌즈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빈티지 카메라 렌즈를 재현한 디자인에다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얹은 재밌는 시계입니다. 저한테 이 시계를 꼭 리뷰하고 싶었던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탁스의 이 시계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좀 연결할 거리가 많은 시계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면은 아버지께서 묵직한 은색의 카메라를 들고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시곤 했는데요. 그게 니콘이었는지 올림푸스였는지 캐논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 어렸을 적 기억에 꽤 무거운 카메라였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카메라가 아니어서 사진 한 장 한 장을 찍으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아주 오랫동안 렌즈를 세팅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남들처럼 자동 초점 카메라를 새로 사서 쓰지 않고 굳이 옛날 카메라로 옛날 방식을 고집하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아버지가 남긴 사진들이 제일 선명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빈티지 카메라처럼 생긴 시계라면은 꼭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탁스를 수입하는 업체가 한국의 중견 시계 회사인 로가디스라는 곳인데요. 아주 예전에는 동아사라는 이름을 썼는데 동아사도 글로바 시계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시계를 생산하면서 우리나라 시계 산업의 중흥기에 꽤 이름을 날리던 회사였습니다. 이 동아사가 자사의 인기 예물 시계인 로가디스를 브랜드로 내세워서 이름을 바꾸고 90년대 초에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가진 국내 프로 권투 선수들의 스폰서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 국적 챔피언의 타이틀 매치가 저녁 시간대 공중파를 통해서 중계되던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로가디스 시계 소속 선수이자 WBA 페더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박영균 선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페더급 세계 챔피언이고 8차 방어전까지 성공한 분인데 이상하게 많이 추억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다 이른 시기의 권투 스타들처럼 화려한 테크닉이나 결정타 위주의 선수가 아니라 펀치의 정확도는 떨어져도 불도저라는 별명처럼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달려들어서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특이한 스타일의 선수였기 때문에 좀 저평가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가디스 시계 하면은 어렸을 적에 좋아하던 박영균 선수가 떠올라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시계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중견 시계 브랜드들이 잘 나갈 때의 영광에 취해 있는지 어땠는지 현재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늘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로가디스가 탁스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를 국내에 소개하는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게 해외의 시계를 수입한 게 아니라 로가디스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로가디스의 신제품들도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면은 한국 브랜드 특집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스의 AVL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빈티지 카메라로부터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실제로 보면 너무 유치하거나 조잡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카메라 디자인과 시계를 결합하려고 했던 시계들 중에서 딱히 성공적이라고 할 만한 아웃풋이 없었습니다.
기분 좋게 제 예상을 깨고 탁스의 시계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쓰던 빈티지 카메라의 바디처럼 적당한 묵직함과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할 건 케이스 전체가 검은색인 블랙 에디션입니다. 저희 집에 있었던 옛날 그 카메라처럼 은색과 검은색의 바디였으면 개인적으로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할 수 없는 거죠. 로가디스 측에서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한 15%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결제 정보에다가 SHW15라는 할인 쿠폰을 적용을 하시면은 홈페이지 상에서 보이는 가격보다 실제 구매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가죽줄 버전이 할인 후에 497,250원이고 메탈줄 버전이 533,380원입니다. 말하자면은 50만원 전후의 시계인데 전반적인 마감이나 무게에서 느껴지는 실체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자기 가격보다는 많이 비싸 보이는 시계입니다. 튼튼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오타 파리 SO 무브먼트에 100m 방수 성능과 스크루다운 용두도 갖추고 있어서 수상 스포츠나 수영을 즐기는데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스포츠 시계로도 꽤 활용도가 있어 보입니다. 독특한 컨셉을 가진 시계를 찾는 젊은 소비자층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계와 다이버 시계에 대한 수요도 노렸으면 더 폭넓은 호소력을 가졌을 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재력에 비해서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탁스가 잘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BL2의 케이스 직경은 46.5mm이고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51.4mm입니다. 두께는 15.6mm입니다. 케이스의 규격이 주는 느낌은 요새 유행하는 파네라이풍의 시계들과 유사합니다. 케이스가 크기는 하지만은 러그가 극단적으로 짧고 러그의 방향이 적당히 아래 방향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그렇게 넘치는 느낌이 아닌 대신에 좌우로는 상당히 넓게 다가옵니다. 6인치 손목 둘레의 노생활 씨의 손목에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은 분명히 큰 시계입니다만은 아주 그렇게 넘치는 느낌은 아니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지만은 7인치의 제 손목 둘레에 올라온 모습을 보시듯이 손목이 좀 더 크면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에 친화적인 24mm입니다. 가죽줄은 24mm로 시작해서 22mm로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이고요. 메탈줄도 마찬가지로 24mm로 시작해서 22mm로 너비가 좁아집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에다가 전면에는 카메라 렌즈를 모방한 여러 층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을 했고 뒷면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가죽줄을 장착했을 때의 무게는 161.3g이고 메탈줄을 장착했을 때는 222.8g이 나옵니다. 케이스는 빈티지 카메라처럼 매력적인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 직경은 크게 잡아서 빈티지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던 묵직한 느낌을 살리되 각진 러그는 짧고 밑으로 내려오도록 뽑아서 너무 손목에 넘치는 큰 시계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블랙 에디션이지만 색상은 미묘하게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 회색으로 PVD 코팅을 한 스틸 케이스는 주로 브러쉬 위주의 피니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나무의 질감을 흉내낸 플라스틱 인설트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케이스에 뭔가 적어놓은 것들이 많은데요. 왼쪽에는 모델 번호와 제품의 일련 번호들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무브먼트의 시간당 진동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AVL이라는 모델 이름을 써놓고 하단에도 카메라의 프린트를 모방한 듯한 기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옛날 카메라들도 보면은 스펙을 과시하는 이런저런 문구들을 많이 적어놓은 카메라도 있긴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기능상으로 불필요한 문구들을 이렇게 케이스에 많이 새기는 거는 그리 좋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라운 가드가 특이하게 아래쪽 방향에만 위치해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빈티지 카메라에서 목줄을 거는 부분을 모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8mm 지름의 용두는 다분히 카메라의 셔터를 연상시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용두의 측면에는 요철 처리가 되어 있고 탁스의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진 정면은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술통처럼 생긴 커다란 케이스에 흥미롭게도 카메라 렌즈에 포커스링을 닮은 베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돌리는 느낌마저 카메라 렌즈의 포커스링처럼 묵직합니다. 다이버 시계 베젤처럼 클릭 같은 건 없지만은 꽤 만족스러운 묵직함이 있습니다. 베젤에는 카메라 렌즈가 그러듯이 렌즈에 직경이 새겨져 있고요. 스펙과 관련된 사항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버 베젤의 60분 마커처럼 빨간색 점이 있어서 간이 타이머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젤과 다이얼의 마커들이나 인덱스가 생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빨간색의 점과 분침의 거리를 빤히 보고도 정확히 몇 분이 지났는지 파악하는 게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시계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은 건 바로 이 시계 유리와 다이얼일 겁니다. 정말 카메라에 렌즈를 떼온 것처럼 무반사 처리가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사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연출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계를 카메라에다 연결할 수 있다면 정말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교한 연출입니다. 여러 층으로 된 시계 유리가 다이얼과 시분침의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심할 때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보면 꽤 재밌습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다이얼의 맨 가장자리에는 분단위 마커들이 띄엄띄엄 쓰여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 렌즈에 쓰여 있는 초점거리 표시를 따라한 거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카메라 같은 느낌을 연출하려고 한 건 충분히 알았으니까 기능과 관계된 부분은 좀 더 시계의 본령에 충실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분 단위마다 인덱스를 넣어주기만 했어도 시간을 읽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이얼 가운데에 있는 구멍 사이로 이 시계를 구동시키고 있는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일부를 노출시켰습니다. 힘차게 움직이는 밸런스 휠의 일부를 약 올리듯이 살짝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은색의 테두리에는 역시 큰 의미가 없는 모델 번호와 모델명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3시 방향에는 방수 성능과 관련된 문구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시분 초침은 바우하우스나 미니멀리즘풍의 시계에 어울릴 법한 다이얼 사이즈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크기의 스틱형 핸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켈레톤과 겹치는 가운데 부분은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놓고 끝부분은 브러쉬된 은색과 흰색의 야광도료로 표현을 했습니다. 배경과 시분 초침의 색상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은 쓴 것 같지만은 은색과 검은색이 아주 대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밝은 곳에서는 잘 보입니다만은 어두운 곳에서의 가독성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분 초침의 너비라도 좀 더 시계의 외양에 어울리도록 두툼하게 조정했더라면은 가독성을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탁스의 디자인 철학은 일상의 현상이나 사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는 거랑 디자인의 군더더기를 뺀 미니멀리즘을 지향한다는 두 가지 기조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두 기조가 반드시 잘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빈티지 카메라 자체가 미니멀리즘과는 큰 상관이 없이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와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한다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미 이것저것을 붙여놓은 틀에다가 많은 것들을 생략해버리는 미니멀리즘적인 접근으로 시분침과 인덱스들을 디자인해서 올려놓으니까 빈티지 카메라라는 컨셉이 시계의 기능을 너무 잡아먹어버린 듯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100m의 방수 성능을 가진 묵직하고 잘생긴 케이스라면은 혹할 만한 소비자들이 많을 텐데 조금만 시계로서의 가독성과 실용성에도 신경을 썼다면은 더 많은 시계 팬들을 유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 정면과 마찬가지로 나무의 결을 모방한 인서트가 들어가 있고 4개의 나사로 고정이 된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해서 호화스럽게 만든 이 케이스백도 카메라 렌즈의 뒷면을 참고해서 꼼꼼하게 디자인한 걸로 보입니다. 케이스백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건 미오타의 파리 SO 무브먼트입니다. 수동 감기와 해킹을 지원을 하고 브릿지에다가 코트드 제네브 장식을 지원을 하고 로터에 구멍을 뚫어서 무브먼트를 가리지 않도록 꽤 많은 심리적 배려를 한 게 특징적인 무브먼트입니다. 시간당 진동수는 21,600회에 초당 진동수는 6회고요.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이고 최대 오차의 범위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입니다. 반방향 로터를 채택한 오토매틱 무브먼트라서 세게 흔들었을 때 로터가 헛돌면서 소음과 진동이 다소 발생한다는 거랑 인다이렉트 세컨핸드 드라이브를 채택하고 있어서 강한 충격을 주면은 초침이 잠시 멈췄다가 빨리 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호불호가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은 편견 없이 본다면은 1호차도 대개는 10초 안팎을 벗어나지 않고 퍼포먼스들이 안정적이고 잔고장도 적은 편이어서 중저가 무브먼트 중에서는 꽤 괜찮은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8mm의 커다란 용두의 조작감은 기대대로 아주 편안하고 사용감이 좋습니다. 손쉽게 풀고 손쉽게 닫을 수 있고요. 수동 감기도 문제없이 잘 되고 용두를 뽑았을 때 초침이 멈춰서 해킹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분침을 시원시원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다 맞춘 다음에는 꼭 용두를 잠궈줘야 되겠죠. 다이얼과 시분침에 나름대로 야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 적용된 야광이라기보다는 우와 신기하다 정도의 반응을 노린 것 같습니다. 야광의 적용 부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밝기와 지속력에 큰 기대를 가지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줄은 가죽줄과 메탈줄 사이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탈줄의 경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진회색의 PVD 코팅과 브러쉬 피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푸시핀 방식으로 길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채택하고 있고 푸시 버튼으로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메탈줄의 피니시나 광택이 케이스와 연속성이 있는 건 좋은데 나머지는 그냥 딱 평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메탈줄입니다. 퀄리티 측면에서 저를 놀라게 한 건 오히려 가죽줄입니다. 50만원 전후의 시계에서 이렇게 좋은 가죽줄을 주는 경우는 드문데 풀업 가공을 한 홀윈사에 아주 두툼한 가죽을 사용한 시계줄을 줍니다. 가장 두꺼운 곳에 두께가 5mm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두툼한 시계줄이고 풀업 가공 특유의 낡은 듯 튼튼한 느낌의 가죽이 시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바느질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늠름하게 생긴 파네라이풍의 버클도 아주 멋집니다. 딱 하나 아쉬운 거는 메탈 고정 장치에 들어가 있는 불필요해 보이는 프린트인데 다른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메탈줄에 대한 로망이 굳이 없으시다면은 저는 이 가죽줄을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탁스의 AVA2를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시계들 말고 남다른 컨셉의 시계를 찾는데 너무 유치하거나 조잡하지 않고 잘 만든 시계를 찾는다면 탁스의 AVA2가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스포츠 시계라기에는 조금은 가독성이 아쉽긴 하지만은 파네라이처럼 늠름하게 생긴 스포츠 시계를 찾는 분들께도 살짝은 소구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컨셉도 재밌고 만듦새가 이 가격대의 평균을 월등히 능가하는 면이 있어서 컨셉보다 시계 본연의 기능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은 이 가격대를 점령할 만한 스포츠 시계 후보로도 점 찍을 만한데 잠재력에 비해서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거는 아쉽습니다. 오늘 탁스라는 회사의 AVA2라는 시계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